네, 안녕하세요. 터닝 코리아입니다. 소개받은 김미경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학술 논문 전용 유사도 검사 솔루션 아이덴티케이트의 이용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케이트 솔루션 이용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서 이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연구윤리를 지키고 표절을 예방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앞서서 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드셔서 직접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윤리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계정 신청 방법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담당자분들께 이제 계정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소속 분과 그리고 또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담당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및 부산백병원, 그리고 서울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각각의 담당자 정보에 따라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편하게 이 부분을 진행하실 수 있게끔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직접 계정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소속 부서명, 이름, 이메일 주소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계정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일부 순서인 연구윤리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아젠다를 보겠습니다. 연구 환경의 변화와 아이덴티케이트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연구 환경의 변화에서는 좀 나누어서 볼 때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부정 행위가 가져오는 영향, 그리고 이 연구 환경의 변화 중 하나로 AI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이덴티케이트 이용법과 데모, 이런 내용들 알려드리고, 아이덴티케이트가 연중에 업그레이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관련된 소식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연구 환경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 연구자 수는 2천만에서 3천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즉, 1천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때까지 발표될 논문 수는 120만 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자리가 좁다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허락된 자리가 좁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논문 발표 기회가 연구자 수만큼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경쟁은 심화되며, 따라서 논문 출판을 목표로 한다면 연구의 질이 높아야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해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지어서 조금이라도 표절이나 연구 부정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점이 이제 확실시 되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연구 부정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굉장히 스캔들이 된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는 Bad Surgeon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형식의 쇼가 있습니다. 잠깐 트레일러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 was engaged to a monster. Paolo is an absolute monster. That's why we have to stop. Paola Macchiarini treated people as human lab rats. She was coughing up pieces of her own flesh. The first liver transplant, the first kidney transplant, the first heart transplant. Did they go all well? No. I think that this is the future. Next patient's right? Russian is torturing people to death. It's the biggest con in medical history. This guy might be an imposter, but he might also be a genius. Maybe he is on the way to save mankind. Was this guy a superhero, a super surgeon, the love of my life? Or was he a dangerous con man and a killer?
Page 20. 네, 현재도 이제 볼 수 있게끔 올라와 있으니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관련해서 좀 이 연구 부정이 가지고 오는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울로 마카린이라는 이 외과 의사에게 씌워진 혐의는 기관 이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이제 환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가 이제 문제가 되었고요. 또 수술 전에 심각한 질환이 아니었는데 이런 어떤 실험적인 트리트먼트를 받다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생의학의 굉장히 선구자로서 여겨지던 이 파울로 마그리니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윈드파이프를 이식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줄기세포가 자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연구소의 동료들이 이 마카리니의 논문이 실제 보자 과장돼 있고 또 중대한 합병증 관련해서 이제 누락되었다고 주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전문가 의견을 받았을 때에 논문과 연구실 기록 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연구 부정 행위로 여겨진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동물 실험을 했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료계의 큰 스캔들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연구 부정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 방면에서의 대가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파울로 마카리니의 개인적인 대가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외과 의사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감옥에 가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고요. 네, 2.5 year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는 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이 파울로 마카리니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카롤린스카 대학 병원의 힘도 컸습니다. 스웨덴에 위치한 이 카롤린스카 대학 병원은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테지만 또 그리고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그런 대학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롤린스카 대학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파울로 마카리니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으므로 이 일이 스캔들로서 확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졌을 때 이 기관이 져야 하는 짐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아예 이 대학 병원에 Action Plan Following the Macaroni Case Investigation 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불거진 후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많이 보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러스트나 이런 이제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도 컸고 또한 이런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들도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갔고요. 무엇보다도는 이 사람들의 신뢰가 좀 무너졌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모두가 이제 믿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게 되는 그런 기관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해야 되는 노력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그 기관에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연구사회가 받는 피해도 이제 굉장히 컸습니다. 란셋에 이제 게재가 되었던 이 마카리니의 논문은 철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총 8건 정도가 이제 철회가 되었고, 철회가 되면 아예 이렇게 retracted라고 해서 표지가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철회 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는 어떻게 말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논문 철회를 한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일단 문제가 된 것은 정보 누락이 있었다. 논문에서 스스로 4개월 이내에 삽입된 스텐트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여러 군데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작을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정보 누락이 있었고 또 결과 조작했다라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 조작은 논문에 포함된 여러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서 잘못된 설명이 포함이 되었고 이는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조작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조작도 이제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논문에 포함된 세 개의 이미지 부분이 다른 출판물에서 복제된 이제 데이터 플레이저리즘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논문을 철회한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네, 관련된 사항들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요약해 보면요. 일단 연구 부정 행위가 불거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가 굉장히 크죠. 평판이 손상되고 취업 기회가 박탈된다, 뭐 지위에 박탈된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실제적으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대가, 이것은 심각성에 따라서 소송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에게 상당한 비용이 이제 요구가 될 수가 있고요. 브랜드 및 평판의 대가도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대가도 이제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나 공공 인프라 관련된 연구에서 데이터 조작이 드러날 경우에 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연구 이 커뮤니티가 져야 되는 피해도 이제 굉장히 큰데요. 논문이 발행된 후에 이렇게 철회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1년이 훌쩍 넘는 457일입니다. 방금 보았던 파울로 맥거리니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에도 이 철회가 순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일이 발생한 후에 굉장히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철회된 논문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이 되고 또 연구 공동체에 퍼지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했던 다른 연구들도 이제 손상이 가게 되겠죠. 결국 학술 커뮤니티에도 이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데미지를 가지고 오는 연구 부정 행위 부분에 이 경쟁이 심화된 연구 사회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의 케이스가 굉장히 큰 데미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성공적인 연구자로서 계속해서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고 연구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연구 환경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을 이제 꼽아보자면 AI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는 챗 GPT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고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네, 이것을 안 쓸 때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 연구 환경들, 그 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보면 Emerging Challenges in AI and the Need for AI Ethics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대에 나온 것입니다. 점점 이 AI가 부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함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지 이제 한 3, 4년 지난 후에 지금 챗 GPT가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것을 이제 전달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작년이죠. 2023년에 네이처에 제보된 내용 중에 피어 리뷰까지 거쳐서 나온 논문에 Regenerate Responses. 아마 챗 GPT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챗 GPT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그것이 답변을 생성한 다음에 끝에 Regenerate Response라고 해서 다른 대답 재생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끝맺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끼워져가 있는 거죠. 피어 리뷰까지 다 거쳐서 나온 논문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 것을 한 독자가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처가 그것을 이제 공유한 것인데요. 이런 만큼 연구 환경에서도 챗 GPT를 돌려서 실제로 글을 쓰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실험이 이 영국의 플리마트 머진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PMU 대학의 교수들이 이제 하나의 실험을 해보았어요. 해당 건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작성한 기사가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 대학의 교수들이 챗 GPT가 쓴 글이 피어 리뷰까지를 통과하는지 못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자라고 해서 사실상 저널에는 먼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피어 리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이제 얘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놀랍게도 네, 다 통과가 됐습니다. 챗 GPT를 써서 쓴 글이 이 연구적으로 되게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그런 피어 리뷰까지 문제없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아 여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말 어디까지 이것이 침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연구 환경에 이제 눈들은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러한 눈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챗 GPT가 가진 효용도 굉장히 크지만 그것이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크게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서 취하는 입장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이것은 확정적 입장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다듬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렇다는 것인데 네이처지의 이 그 원고 투구와 관련된 그러한 지침들을 보시면 AI 관련해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챗 GPT와 같은 이런 AI 작성 도구를 저자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어카운터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는 하는데 네이처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챗 GPT와 같은 작성 도구를 사용을 했다면 연구 방법, 즉 메소드죠.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 이러한 섹션에 그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완전 파이널한 그러한 지침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챗 GPT의 사용이 고도화되고 많이 진화하는 만큼 이런 학술지의 입장들도 더 세분화되고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언스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챗 GPT를 저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똑같고요. 네이처지보다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AI 작성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문서나 이미지나 그래픽을 사용할 수 없다. 이 학술적인 글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못을 받고 있고 단 AI나 머신러닝 등의 분야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에디터의 이제 허락을 구해서 이것이 허용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요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효용도 굉장히 크지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윤리 전문가인 블록대학교의 브레인 하가트 교수의 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챗 GPT는 꽤나 적절한 정보원처럼 보이겠지만 그 출력 방식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굉장히 고성능의 작업으로 보이지만 사실 생성형 AI, 즉 제너러티브 AI의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이것을 반복한 결과이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고도 새로운 것처럼 재구성한다라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듯해 보이는 문장을 챗 GPT가 생성을 해 주었더라도 어느 정도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과학적 지식으로 믿어버리고 간주하고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바라본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이 외에도 이제 콕 포럼이라고 해서 전 세계 출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 저널 편집자들을 위한 포럼에서 이런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가졌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단정적으로 말을 했냐면 AI 도구 자체가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유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자나 학습 장애를 가진 저자 그리고 기타 문서 작성이 어려운 저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효용이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 결과물의 독창성에 관해서는 여기서 독창성은 오리지널리티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생성형 AI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저자와 심사자가 그 독창성을 완전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출판윤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점점 진화하고 있고 이것을 학계에서 인식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0% 정답은 아니죠. 아무래도 우리가 AI가 어디로 가는지까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진화될 것인데 실제 연구를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말이 되는 좀 더 모두에게 합리적인 그런 쪽에 다다르도록 이렇게 진화되는 그런 대화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환경의 변화를 바라볼 때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아이덴티케이트는 이러한 투고 저널 논문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런 연구 환경의 변화에 어떠한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널들을 이제 보셨겠지만 그 저널에 출판되는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투고를 하시게 되면 그것의 내용 검토라든지 마지막에 이제 피어 리뷰로 가기에 앞서서 가장 초기에 오리지널리티 리뷰라고 해서 이 독창성 검증을 합니다. 이 독창성 검증은 표절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표절이라든지 각종 연구 부정 행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유사성 검사를 먼저 최초에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 어떤 텍스트의 유사성을 봄으로써 현재 이제 출판되어 있는 다른 자료와의 유사성을 봐서 어느 정도 이 글이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또한 그에 더하여서 AI의 사용이 있었는지도 검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연내에 있을 아이덴티케이트의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저널에서는 텍스트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자로서 아이덴티케이트를 이용해서 얻는 유익은 제일 첫 번째 관문인 이러한 유사성 검증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유사성이 이 저널에서 정한 것보다 높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래서 한번 거절이 되고 나면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재제출을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거절된 후에는 재제출해서 이렇게 수월하게 패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동일한 솔루션으로 검증을 먼저 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고 제출을 하시게 되면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겠고요. 이 모든 연구 부정 행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제 유사성을 검증해서 다른 사람의 것과 과다하게 매치가 된다든지 혹은 직접 인용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뭐 명확한 이유 없이 많이 썼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를 하고 이 저널이 정하는 그런 기준에 맞게끔 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덴티케이트를 쓰는 이제 이점은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아이덴티케이트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케이트는 먼저 계정을 만듦으로써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데요.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시스템상에 등록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메일상에 메일이 하나 올 겁니다. 그 이메일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주시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 아이덴티케이트의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파일을 업로드하여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태생 자체가 이 선검증용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 번 검사를 하신다고 해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미저장되는 옵션이 되겠고요. 다양한 파일의 타입을 다 올려보실 수가 있고 이 논문의 텍스트에 대한 유사성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때에는 이 결과는 유사도로서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오리지널리티 인덱스라는 개념은 표절률과는 다르게 이 표절률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표절일 수 있다라고 머신이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라면 저희 터니린에서는 어떤 그렇게 단정적으로 머신이
표절이다 아니다를 가리기에는 표절이 너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고 이것에는 마지막으로 사람이 직접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여서 저희가 드리는 것은 유사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퍼블리시 되어서 저희 쪽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의 매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유사하게 매치되고 있다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를 색깔로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그것이 어떤 출처를 갖고 있는지 출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계정 신청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해서 결과를 보는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 저희 결과 나온 다음에 부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실 때 내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잠시간 보이지 않게끔 제외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제외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가 기능은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신청 부분입니다. 계정 신청은 제가 처음 세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본인의 소속 기관에 따라서 담당자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소속 기관별 담당자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서 계정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소속 부서명, 이름,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셔서 아이덴티케이트 계정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러한 메일이 올 거예요. 임시 비밀번호가 포함되어져 있는 메일이 noreplyidenticated.com이라는 이제 센터명으로 올 텐데 그 부분을 여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체인지 패스워드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네, 이러한 종류의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은 보안용 이메일이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오픈을 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24시간 내에 하지 않으시면 세션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리자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해서 등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간단하게 신청하고 비밀번호 재설정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identicate.com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사이트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이 만든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기재한 후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본 사이트 이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 주시고요. 최적화되어 있는 브라우저가 이제 크롬이고요. 그 외의 브라우저를 이용하실 때라도 이제 가장 최신의 브라우저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서 종류는 텍스트 유사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서를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들 대부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업로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방법 상당히 간단한데요. 로그인 하시게 되면 옆쪽에 Submit Document라고 해서 문서 제출하기란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밑에 보시면 문서를 제출하는 링크들이 있는데요. 업로드 파일 하면 문서 제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 이름, 성 이렇게 차례로 기재하고 찾아보기 버튼을 누른 후 업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네,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고요. 만약에 한꺼번에 여러 건의 파일을 업로드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하단에 더하기 모양 옆에 Add Another File이라고 해서 다른 파일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10개까지의 파일을 한꺼번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zip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으니 만약에 여러 건의 파일을 한꺼번에 업로드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용량과 관련된 사항은 밑에 있는 파일 requirement라고 해서 제한 사항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current paste 업로드는 파일이 없어도 검사가 되는 그러한 유형으로서 20단어 이상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현재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파일이 따로 없으시다면 이 부분을 이용하셔서 검사를 테스트 차원에서 진행을 해보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퍼센테이지로 주어지고요. 이 유사도 퍼센테이지를 클릭하면 결과 화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부터는 직접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Submit Document라고 되어 있는 것에 업로드 파일을 눌러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국어 메뉴명이 더 이제 편리하신 경우에는 위에 세팅이라는 탭을 클릭하셔서 랭귀지를 한국어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세팅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하여서 이제 본인의 이름, 성, 제목을 기입하고 파일을 선택한 후 네,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요. 다른 파일 추가, 요걸 누르시면 네, 두 번째 거가 나오죠.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10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zip 파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zip 파일 업로드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잘라서 붙여넣기, 컷 앤 페이스트 업로드는 이런 식으로 아예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검사를 원하시는 부분에 복사 붙여넣기 하신 후에 업로드를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네, 결과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팝업을 시키고 나면 한쪽에는 이 본문, 올리신 본문이 나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매치 오버뷰라고 해서 이제 개요가 나와 있을 겁니다. 1번부터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로 잡힌 것부터 쭉 나열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개의 색깔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이라이트가 되어져 있죠. 이것은 다른 색깔을 쓴 이유가 다른 출처에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그 출처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본문 내에 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잡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저널의 그런 이름이라든지 그런 볼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다른 문건에서도 해당 서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잡힌 것으로서 이 부분 그냥 두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다만 하이라이트 된 것들 중에서 이제 보시고 좀 수정을 하시거나 뭐 삭제나 뭐 이런 부분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보통 인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연구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타인의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인용 처리를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된 것들 중에 좀 크게 해서 타인의 것과 매치가 된 부분들 중에서 인용을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거를 간접 인용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paraphrasing이라고 해서 본인의 이름, 본인의 말로 이제 바로 바꾸셔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직접 인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타인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직접 인용을 쓸 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나 동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직접 인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권위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뭔가 새로운 어프로치를 택해서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주장을 반론의 형식으로 펼치고자 한다면 원 저자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낫다고 대부분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논제를 끌고 나가기 되기 때문에 원 저자의 말을 왜곡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이 더 적절하겠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서 이 단어는 그러한 뜻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렇게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말로 이해를 해서 그걸 해체해서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그 의미가 깨져버리게 되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될 거고요. 이러한 직접 인용을 쓰기에 더 적절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paraphrasing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겠고요. 직접 인용을 할 때는 당연히 쌍따옴표 처리하시고 인용 표시하시되 아무 이유 없이 직접 인용이 괜히 길어도 안 됩니다. 네, 마땅히 필요한 부분만 딱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paraphrasing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이 일단은 그냥 가지고 오고 거기서부터 고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제 제2 언어로서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가지고 오고 거기서부터 바꾸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바꾼다든지 어순을 좀 바꿔본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네, 많은 연구윤리 전문가들이 이제 조언하기로 이 부분은 적절치 않고 일단 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아예 덮어버리고 직접 작성을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기계적인 접근, 즉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단어를 몇 개 바꾼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적절치 않은 형태의 paraphrasing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간접 인용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식으로 본인의 말로 다 바꾸고 나서 그에 대한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는 부분을 이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 중에서는 인용 부분에 집중을 해서 봐주시고 관련해서는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타인에게 이제 공격의 여지에 부분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매치 오버뷰라고 해서 출처를 1번부터 쭉 보여드리는 것은 각각의 매치된 것에 가장 대표된 출처 하나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 출처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옆에 보면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sources라고 해서 모든 출처 보기로 뷰가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치된 것에는 보통 여러 개의 출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건의 출처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기를 원하실 때에는 모든 출처 보기로 버튼을 눌러서 이제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하단에 소스 제외, exclude sources라고 해서 소스 제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선택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여기서 특정 출처를 제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특정 출처 제외 옵션은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냐면요. 매치가 된 것 중에 간혹가다 이제 본인의 선행 연구가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본인의 선행 연구를 어딘가에 출판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걸 기본으로 후속 연구를 하시는 경우라면 가장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로 본인 것이 잡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 표절의 문제에 이제 걸리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기 표절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틀은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로 이제 거의 반복에 가깝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판례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후속 연구가 선행 연구랑 질적으로 정말 다른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존재하느냐가 중점 논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가 그냥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반복하는 뭐 한두 건의 증례만 추가하는 것에 그친다든지 혹은 선행 연구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떤 편집을 달리해서 글을 퍼블리시하는 수준에 그친다든지 이러면 자기 표절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후속 연구 자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파인딩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도와드릴 수 있는 점은 적어도 본인의 것과 매치된 것과 타인의 것과 매치된 것은 좀 분리해서 보실 수 있게끔 이 특정 출처 제외 옵션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출처 제외 옵션을 통해서 내 선행 연구를 제외하고 그다음 타인의 것과 먼저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의 그 검토가 끝나고 나면 본인의 것과의 매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하신 후에 여기 exclude 해서 제외를 누르시면 네, 특정 출처가 제외가 된 채 다시 결과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원래 뷰로 본 후에 이제 자기 것과의 매치 혹은 본인이 정한 특정 출처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매치를 먼저 보시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다시 돌리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복원하는 방법은 하단에 보게 되면 깔때기 모양이 있고 그 깔때기 모양 옆에 복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복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인이 제외해야 했던 특정 출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외했던 특정 출처를 한꺼번에 모두 복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두 복원, Restore All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제외했던 것들을 이렇게 선택한 후 그 부분만
제외했던 것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면 선택적으로 복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외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정 출처 제외 옵션 이외에도 제외가 가능한 항목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깔때기 모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quotes라고 해서 직접 인용을 제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쌍따옴표 안에 있는 직접 인용을 제외하는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인용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하고 나머지는 paraphrasing, 즉 간접 인용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둘은 나누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외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한 후에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bibliography라고 해서 참고 문헌을 제외하는 기능입니다. 논문의 가장 뒤에 있는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 아래에 템플릿을 제외하는 기능이고요. 이 부분은 보통 내용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용 검토하느라 이 부분은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섹션을 아예 제외하는 것도 있는데 섹션별로 뭐 초록, abstract을 제외한다든지 methods and materials라고 해서 방법, 연구 방법 및 재료 부분을 잠시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 먼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 섹션을 아예 제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외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한 후에 변경사항 적용을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반영을 하였다가 검토를 다 마친 후에 다시 복원하기를 원할 때에는 네, 그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체크가 풀리는데 그 상태에서 변경사항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 화면에서 대부분의 기능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줌 인 앤 아웃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가장 끝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해당 결과가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피지컬 카피를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해당 기능은 폴더를 만들어서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 화면에서 각각 이렇게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검사하는 것을 다 동일한 설정을 받게끔 해놓고 싶다. 그래서 그 내에서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서 제출하기 밑에 폴더를 만드는 링크를 클릭해서 폴더 하나를 만드시고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제외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만져 놓으신 다음에 이 폴더 안에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외 가능한 항목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폴더 하나를 만들면 폴더 옵션을 클릭함으로써 언제든지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두 가지 탭을 더 보시면 보고서 필터라는 것이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매치된 것들 중에서 어떤 특정 URL, 특정 웹사이트에서 잡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웹사이트 URL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URL 추가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제외된 채 이제 결과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외 문구라는 것이 있는데 제외 문구는 내가 이제 이 문서상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문구인데 뭐 표절과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검토할 때는 이 문구는 안 잡히게끔 설정해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 제외 문구 탭을 클릭해 주시고 그 문구를 여기다 기재하신 후에 생성을 누르시면 그 문구는 잡지 않고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제외 설정 모드는요, 다 이 본인의 검토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건들이라서요, 제출을 하셨을 때 투고 저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이제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검토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그러한 제외 설정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유롭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해당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데모도 바로 해보았고요. 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덴티케이트 업그레이드 관련된 소식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덴티케이트 이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죠. 일단 그 본인의 소속 그 기관의 담당자에게 계정을 신청해서 비밀번호 설정하면 끝이고요. 그다음 identicate.com 들어가셔서 원하는 대로 검사해 보시고 이제 결과 보실 때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이제 부가 기능 설정해서 제외 설정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아이덴티케이트가 이제 2024년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인데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나 라고 생각하시면 뭐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별로 많이 바뀌진 않는데 다만 바뀐다면 더 좋게 바뀌는 것이 더 직관적이고 안전하게 이용은 더 쉽게 바뀝니다. 아이덴티케이트.com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모두 다 이용을 했다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는 이제 인지대 의대와 백병원 이제 고유의 이 URL로서 제공이 되고요. 그로써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바뀌게 되고 그 결과 화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뭐 보는 것 자체는 보시면 딱 '이게 이거구나.'라고 바로 아실 수 있게끔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게끔 변하기 때문에요. 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가장 큰 변화가 이제 AI 라이팅 감지 기능을 유상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서 제가 연구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챗GPT와 같은 AI 작성 도구에 대한 도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저널들도 이에 대한 이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널에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사성 플러스 AI를 통해서 쓴 것을 감지하는 기능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기관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후에 유상으로 이 옵션을 붙이시게 되면 똑같이 이 AI 작성 감지 기능에 대한 결과도 보실 수가 있게끔 변하는 것이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덴티케이트가 여러분의 연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